네, 오늘은 AI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여자대학교 김명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학과 김명주 교수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교수님 또 굉장히 많은 또 이제 뭐 연구도 하셨고 많은 걸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그 다른 기술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어떤 건지 궁금해요. 저는 원래 전공을 컴퓨터를 했어요. 그래서 컴퓨터 쪽으로 학부석사 박사 공부를 하고 1995년에 서울여대에 와서 서울여대에서부터 이제 정보보호라는 그런 영역을 새롭게 열어서 공부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당시에 그 서울지방검찰청에 이제 컴퓨터 범죄 수사 이런 부분들을 제가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그 도와드리는 과정 가운데서 야, 앞으로 이런 컴퓨터 범죄 쪽은 참 일이 많아지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서울여대 컴퓨터학과로 왔는데 이제 총장님한테 온 지 한 몇 년도 안 된 신임 교수가 과를 하나 새로 만들어 달라고. 신설하겠다. 신설하겠다. 그래서 이제 2000년도죠. 2000년도에 정보보학과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처음이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올해가 거의 한 20년, 21년 이제 아주 오래된 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보호 쪽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보안 기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그 뒤에 이제 윤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아. 뭐 일종의 직업 윤리도 있고 또 요즘 이제 화이트 해커 윤리라고 그래서 해킹 윤리도 들어가 있는데 그 윤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인 대중적인 윤리죠. 인터넷 윤리를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렇게 인터넷 윤리와 관련된 이제 학자들, 뭐 기업인들 같이 모여서 그 인터넷 윤리 실천 협의회라는 걸 만들어서 인터넷 윤리 활동을 했고 한 몇 년 전까지는 이제 인터넷 윤리 학회장도 했습니다. 오. 네. 그게 2016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가 2016년에 우리나라에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알파고. 네,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이 있었죠. 그 당시에 뭐 인터넷이 붐을 일으킬 때인데 한편으로서는 저 인공지능을 그냥 받아들여도 되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2016년부터 정부에서 인공지능 윤리팀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윤리팀에 이제 윤리학자, 뭐 사회학자, 법학자, 뭐 철학자 이런 분들 다 모아놓고 제가 위원장을 하게 됐는데 저는 전공이 컴퓨터인데 왜 위원장을 하게 되면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당시 한국 인터넷 윤리 학회장을 하는 바람에 이제 학회장이 당연직을 해라. 그래서 네. 그 당시만 해도 인공지능 윤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시작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가까운 게 인터넷 윤리 학회다. 그래서 인터넷 윤리 학회장으로서 시작을 해서 거의 이제 3년 동안 연구를 했죠. 3년 동안 연구해서 2018년에 이제 우리나라 처음으로 인공지능 윤리 그 당시는 이제 서울 팩트라고 이름을 정했는데 뭐 지능 정보 사회 윤리 가이드라인 그것도 만들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저희 학교 안에도 이제 바른 인공지능 연구센터 그래서 주로 윤리하고 보안 쪽 AI에 관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이제 요즘 책도 이제 쓰고 있습니다. 뭐 제 소개가 너무 길었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책 나오시면은 한번 말씀 주시면 네, 저도 네. 사서 이제 사인이라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요즘 또 말씀하신 이런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되게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뭐 영화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그렇죠. 있고. 네. 자 그러면은 현재 그 인공지능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뭐 일반 사람들은 아마 거의 스마트폰 안에 네. 뭐 인공지능 기반의 비서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좀 약간 특정한 영역인데 예를 들면 의료계에서는 이제 의사를 대신해서 진료하는 이전에는 IBM의 왓슨 같은 경우가 주로 암 환자들을 진료 많이 했는데 이제 IBM 왓슨은 미국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그 닥터 앤서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서울대를 비롯한 많은 그 병원들이 지금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의사를. 그래서 현lab에서 지금 쓰고 있고 1차 개발은 끝났고 지금 2차 개발에 들어간 그런 상태고요. 이렇게 이제 전문 분야, 의학 분야뿐만이 아니라 휴게 투자
뭐 요즘 이제 주식이 이렇게 많이 뜨는데 네. 예, 주식 같은 경우도 어느 회사에 투자를 해야만 이게 소득이 많이 올 거냐 하는 부분들을 인공지능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라 해서 이제 주식뿐만이 아니라 이제 부동산이나 동산 같은 거 돈을 이제 보통 펀드 매니저라고 그러죠. 네네, 그렇죠. 이제 그거를 인공지능이 많이 하고 있고 실제 사람보다 수익률이 대체로 높다만 그렇게 알려져 있죠. 법에 있어서도 판사를 대신해서 인공지능 판사를 쓰고 있습니다. 법 쪽에서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은 참조 단계이긴 하지만 미국은 이미 연방 법원에서 판결할 때 인공지능 판사가 개입해서 형량이라든지 뭐 가석방 여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한테 많이 친숙한 부분들이 음악, 그러니까 작곡가, 예. 인공지능 작곡가, 안무가도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 안무가, 그다음에 글 쓰는 거, 그다음에 영화 시나리오도 다 인공지능이 하고 있고, 그래서 개인 영역부터 전문 영역까지 지금 거의 다 인공지능이 지금 약진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정말 여러 분야에서 많이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쓰이다 보니까 네.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네. 근데 또 그거에 따라서 인공지능 윤리라고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가 또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이게 인공지능이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거든요, 사실은. 네. 뭐 많이 퍼졌다고 하지만 갈 길에 비해서는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인공지능에 관한 개발자들이 많은 것들을 이제 시도하면서 만들어요. 근데 그래서 생각할 때 윤리라는 게 그러면 개발자들만 잘 지키면 되는 거 아닐까? 라고 뭐 예.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개발자뿐만이 아니라 그 중간에 그런 AI 개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 내지는 이제 크게 보면 정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용자죠. 이용자 같은 경우도 윤리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앞으로 좀 심각한 일이 벌어지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2011년도 1월 달에 보면 이제 이루다 사건이라고 아마 많이 아실 텐데. 네, 어플. 네, 그렇죠. 이제, 인공지능 그랬죠. 이제 일종의 챗봇인데 그 네. 이제 페이스북의 메신저를 통해서 많은 이제 서비스를 했었는데 그 이루다 사건이 한 3주 만에 오픈한 지 3주 만에 문을 닫았어요. 네.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3주 천하라고 하는데 이 3주 천하에 이 보면 사건의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요. 이제 그게 다 윤리와 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루다가 이제 20세의 여성 캐릭터거든요.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들어와서 이 이제 이루다를 이렇게 성희롱했던 이렇게 채팅하면서 이제 네. 성적으로 그런 이렇게 말들을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캡처해서 올리고 막 이러면서 뭐 이른바 뭐 남초, 여초 이런 논쟁들이 좀 붙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단계만 딱 놓고 봐도 이게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건인데 이게 개발자 문제인가? 개발자 문제가 아니죠. 사용자들 문제들이잖아요. 이게 말을 이렇게 해서 이런 반응이 나온 그렇죠. 거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악용이나 오용이나 남용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에서 볼 때도 이게 인공지능이 일반 사람들도 뭔가는 에티켓처럼 갖춰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했던 사건이고요. 첫 번째 단계가.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이른바 이루다가 대답을 할 때 네. 공정하지 않게 편견과 차별을 가졌던 발언들이 있었어요. 인공지능인데도.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여성 20대 여성 캐릭터니까 이루다한테 야, 너 여잔데 레즈비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뭐 여성 동성이죠.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대답을 유도를 했는데 이루다의 대답은 약간 부정적이었어요. 예, 동성애. 그렇죠. 동성에 대한 네. 부정적이었죠. 그다음에 또 너 여성이니까 전철에 보면 임산부석이 있는데 네. 임산부석 이렇게 계속 비워놓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물론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은 대개는 남성들이었고 직구준 질문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루다가 또 자기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한다 이러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장애인에 관한 또 질문을 했어요. 장애인. 네. 그랬더니 역시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근데 이게 뭐 레즈비언이나 임산부석은 사실은 남자들은 경험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 번째인 장애인 영역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거는 뭐 거의 불가항력적으로 네.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장애인 차별에 대한 부분이 탁 벌어지면서부터는 이제 매스컴들이 본격적으로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야, 이루다가 문제가 있다. 얘는 공정하지 않고 차별과 편견이 있네. 그러니까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결정적인데
이러다가 대답을 하는 내용에 보니까 이거 내가 옛날에 카카오톡에서 내 남자친구랑 했었던 대화인데 이게 그대로 살아있네? 아, 그 문장 네, 그대로. 문장 안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루다가 기술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대답을 할 때 카카오톡에서 남녀끼리 대화했던 그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을 했어요. 아, 그대로 가져다 그걸 거의 이제 뭐 94억 건인데 뭐 그 100억 건 가까이 가져다가 사용을 해서 주로 이제 대화에 관한 학습을 했고 그 다음에 학습을 한 다음에 이제 이루다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대답하는 문장이 한 1억 건 되는데 그 1억 건은 94억 건 중에서 개인정보나 민감정보 이렇게 다 빼냈습니다. 네. 뭐 전화번호, 뭐 네, 계좌번호 다 빼서 그걸 사람 손으로 다 뺄 수 없지 1억 개니까 그렇죠. 자동으로 프로그램 짜서 다 빼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걸러지지 않은 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 걸러지지 않은 부분들이나 또 내용을 보니까 대화의 어투 이렇게 보면 본인 알잖아요. 자기가 했던 내용인지.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이루다한테 사용하라고 내가 내보낸 적이 없는데 사실은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전에 연애의 과학이라든지 뭐 이런 앱에서 쓰려고 이렇게 카카오톡 대화를 모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용도와 다른 용도로 쓴 거라고 이제 소비자들이 느낀 거죠. 그래서 이건 개인정보법 위반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법적인 소송을 걸면서 이제 국가에서 이제 뛰어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거의 1억 가까운 과태료 과징금을 이제 먹이고 현재 소송 중입니다. 소송 중이고. 소송 중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면은 이게 개발자만의 이 윤리가 아니라 이용자들의 윤리도 있고 또 하나는 뭐 하여튼 이루다가 상징하는 윤리적 이슈가 되게 많았어요. 뭐 법의 위반,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우리가 공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네. 사람들이 특정한 주제에 관해서 한쪽 의견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양쪽 그렇죠. 다라고 이야기하기 힘드니까 그러면 인공지능도 어느 한쪽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차별과 편파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막 이야기하는 거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되나.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않도록 하는 게 가능한가.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있었던 거죠. 어렵네요. 네, 좀 어렵습니다. 네.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할 때는 그러죠. 인공지능도 공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느 편도 들지 않고. 근데 인공지능 기본적으로 학습을 하잖아요. 학습을 하다 보니까 그 학습의 내용을 제공하는 사람이 사람이 있거든요. 그쵸. 그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학습하는데 그 사회의 뭐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편견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AI는 그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하고 있고 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책임 문제예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요즘 이제 우리 자율주행차 요즘 많이 다니잖아요. 네네네. 우리나라가 지금 올해가 3단계 허용을 했는데 이게 4단계, 5단계까지 있거든요. 4단계, 5단계부터는 사람이 개입을 하지 않아요. 그럼 아예 손을 놓고. 손을 떼고, 그러니까 3단계부터는 어떤 게 있냐면 3단계까지는 자율주행을 일부 하긴 하지만 얘가 잘못 동작할 거에 대비해서 운전하는 사람 항상 비상사태예요. 딱. 그래서 핸들 위에다 손을 놓고 있어야 된다 이러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CF 보면은 뭐 자율주행차 운전한다고 뭐 음악도 듣고 뭐 대화도 하고 뭐도 마시고 아예 광고에서 이러고 있는 거 맞아요? 네네네, 그거 불법입니다. 불법. 불법을?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가 사고 나면 본인이 다 독박 쓰는 거죠. 그래서 원래 3단계까지는 사람의 개입이 어차피 이 책임이 있는데 4단계, 5단계부터는 사람의 책임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만약에 이제 4단계, 5단계에다가 사고가 났다. 그럼 이제 보통 우리가 사고가 나면 100대 0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그렇죠. 뭐 80대 20 네. 뭐 이렇게 나오니까 분명히 사람이 개입 안 했는데 자율주행차를 사다 보니까 사고가 나서 20% 손해를 내가 써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운전자는 억울하죠. 나 운전도 한 개도 없는데 나는 가만히 앉아있는데 갑자기 20% 손해를 내야 되니까 그럼 이제 그것 가지고 자율주행차의 AI의 문제냐 아니면 AI를 만든 자동차 회사한테 손을 할 거냐 또 이런 책임 소재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좀 걱정도 많이 되긴 하는데 그러면 뭐 이런 문제들을 좀 이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있는 이제 수립된 뭐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뭐 정책은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우리나라 윤리는 이제 처음에 제가 제 소개할 때 잠깐 드리긴 했는데 2016년부터 AI 윤리 연구팀이 가동이 됐고요. 네. 그래서 2018년에 이제 지능정보사회 윤리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이제 그 서울 팩트라고 이름 붙인 거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2018년 3월 달에 발표가 됐고요. 윤리 헌장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진 않았고
다른 나라처럼 우리나라도 AI 윤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한 제스처, 네. 제스처가 돼서 대중적으로 알려지진 않았고요. 그 뒤에 이제 다시 이 윤리 연구팀이 또 가동이 돼서 작년 말이죠. 2020년 말 12월 달에 국가 AI 윤리 기준이라는 걸 또 발표를 했어요. 네. 예, 과기정통부에서 발표해서 거기에 이제 보면 3대 원칙 10가지 뭐 그 필수 요건 뭐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발표했고 그걸 발표하고 나서 1주인가 2주 있다가 이루다가 터진 거죠. 네, 그게 없었으면 이루다 터지고 나서 아마 굉장히 많이 욕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침 그 국가 AI 윤리 기준 딱 만들고 나서 이루다가 터지는 바람에 미리 잘 준비했다 뭐 이런 이야기 듣긴 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부분들은 현재 그렇게까지 준비를 하고 있고 일부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AI 윤리를 한 적이 있었고요. 또 산업자원부가 주로 로봇을 많이 하거든요. 네. 로봇 윤리를 또 하셨던 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국회에 AI에 관한 법들이 한 5가지가 올라가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네. 발의가 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위험하니까 좀 관리해야겠다. 그런 것들이 법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법적인 토대고 최근에는 이제 초중고도 AI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최근에 이제 교육부에서 초중고 그 AI 교재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제 초등학교에 2권, 중학교 1권, 고등학교 2권, 5권을 만들었죠. 이제 그 만드는 과정에 저도 참여를 했는데 그 뒷부분에 모든 5개의 교재 뒷부분에 AI 윤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어떤 윤리들을 초등학생들한테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 이제 저희가 다 기획을 했고요. 저랑 선생님들이랑 같이 기획해서 그 교재에 이렇게 다 집어넣은 상태고 문제는 이제 그 AI 교재를 배울 만한 시간이 학생들한테 별로 없어요. 몇 시간 정도 그러면 이게 배울 수 있나요? 글쎄 이제 보통 10시간 이상 배워야 되는데 네. 초중고에 원래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이미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한정돼 있고 뭐 중고등학교, 고등학교에 가도 정보 시간이 있는데 정보 시간에 기존에 컴퓨터 배우기도 바쁜데 AI를 또 배우려고 하자니 뭔가를 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교육부도 그게 제일 골치 아플 거예요. 각 교과별로 배정된 시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새로운 과목이 들어오면 조정을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서 일단은 뭐 교재는 만들어 놨는데 뭐 초중고 전체에다가 교육을 시키려면 좀 넘어야 될 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마련이 되고 이제 하나씩 이제 해결해가는 과정이 네. 그래도 이제 우리도 이제 윤리에 대해서 뭐 네.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좀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럼 뭐 이제 우리나라 말고 뭐 네. 미국이나 이런 유럽 같은 이런 선진 사례들이 혹시 있을지 궁금해요. 네, 있습니다. 이게 인공지능이 나온 지가 지금 70년이 됐는데, 이렇게 한 2번 정도 이렇게 슬럼프에 있다가 최근에 이제 3번째 융성기로 들어온 상태거든요. 네. 근데 그 인공지능의 그 처음 단계에서부터 인공지능이라기보다는 그냥 로봇, 그 상상 속의 로봇에 관한 윤리를 이렇게 고민하셔서 쓰셨던 분이 있어요. 그 유명하신 분인데 이제 이분이 그 아시모프라는 분인데 이분이 자기의 어떤 소설에서 그 AI, 그러니까 로봇이죠. 로봇의 3원칙. 로봇의 3원칙. 네, 로봇의 3원칙을 이야기했고 이분이 거의 한 3, 40년 지났는데 1980년도에 또 원칙 하나를 더 추가했어요. 그래서 아시모프의 로봇 4원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그 아이로봇이라는 혹시 영화 아세요? 아이로봇? 아이로봇 본 것 네, 같아요. 그게 이제 그 아시모프의 로봇 원칙을 따라서 만들었던. 그래서 로봇이 인간에서 이렇게 반항을 하는. 네. 뭐 근데 그런 거를 했던 건데 그 당시만 해도 인공지능이 활성화되지 않을 때니까 앞으로 사람과 똑같이 자율적인 존재인 로봇이 있다면 얘는 이렇게 따라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로봇이 지켜야 되는 윤리죠. 네. 윤리를 이야기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 기술까지 아직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그 아시모프의 윤리 3원칙은 로봇 3원칙은 적용하기 힘든 연구는 하지만 실용하기 힘든 그런 상태고요. 실제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윤리라는 단어를 쓴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의 닉 보스트롬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2012년에 이분이 AI 윤리라는 이제 논문을 하나 쓰셨고 그때부터 AI 윤리가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국가별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국가별로 맨 처음 만들었던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이 2016년, 2017년에 주도적으로 왜냐면
일본이 로봇을 많이 하거든요. 아, 또 그죠. 일본이 또 유명하죠. 인공지능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의 인공지능 시대에 있어서 윤리가 일종의 이제 표준화의 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윤리를 갖추지 않은 인공지능 못 만든다. 아,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들이 그런 기준이 되는 것들을 미리 선점을 하면 AI를 수출하거나 그렇게 할 때 앞서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죠. 아, 그게 일본이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아픈 경험이 하나 있는데 그 소니가 비디오에 진짜 품질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 예, 최강자였죠. 네, 근데 베타라는 표준에 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VHS라는 기준에 네. 밀려서 그 소니의 그 기술 자체가 표준화에서 떨어졌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일본은 표준화에 아주 알레르기가 강한 나라 중에 네. 하나예요. 그래서 AI에 관해서 윤리 문제를 다른 나라들이 다루지 않을 때 그 일본에서 G7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그 G7을 호스팅하는 일본이 어젠다를 AI 윤리로 탁 내놓은 거예요. 다른 나라는 전혀 준비도 안 됐는데 우리나라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었고 그나마 이제 아까 그 영국이나 이런 데는 미리 이제 앞서서 했던 나라들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쪽 동양 쪽에서는 거의 일본이 독보적이었죠. 그래서 그것도 일본 정부가 앞서서 이제 그걸 준비했죠. 그래서 그게 2016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윤리팀을 만들었을 때 제일 먼저 벤치마킹을 했던 게 일본입니다. 일본이었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거의 동양에서 이제 두 번째 AI 윤리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중국도 다 하고 있고요. 중국이나 뭐 싱가포르 뭐 다 하고 있고 요즘 이제 국제 단체죠. OECD나 유네스코나 이런 단체들 그다음에 유럽 쪽에 가면 이제 유럽 연합이죠. 네. 이런 데도 인공지능에 관한 윤리 기준들을 이제 다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윤리만 가지고 안 된다. 법을 만들어야 된다. 아, 법제정. 그렇죠. 그래서 유럽 연합에서 인공지능 법이라고 그래서 보통 AI 액트 그래서 AIA라고 그러는데 네. AI 액트를 올해 4월 달에 초안을 발표를 했어요. 네. 이제 국가 단위로 만든 법으로서는 최초입니다. 근데 그게 아직 이제 확정은 안 됐고 제안 단계인데 의견들을 쭉 들으면서 아마 한 2, 3년 내에 확정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도 그걸 보면서 이제 지금 법을 사실 같이 만들어 놓고 있고 미국은 일부 뭐 아까 딥페이크면 딥페이크에 관한 법, 그다음에 인공지능 인터뷰면 인공지능 인터뷰에 관한 제재하는 법 이런 것들을 이제 주별로 또 만들어 놓고 이런 상황입니다. 네. 결국 이 세계적인 이제 흐름으로 AI 윤리에 대해서 이제 뭐 중요성이 또 많이 강조가 되고 있다라고 네. 좀 보면은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제 바라보는 관점, 뭐 어떻게 봐야 할지, 네. 뭐 물론 이런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또 잘못 쓰면은 그 옛날에 막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처럼 막 그렇게 될 수 있다, 막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네. 우리가 인공지능을 바라봐야 할 관점 그리고 이거를 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좀 약간 어려운 용어인데 그 기술 결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사회가 이렇게 바뀔 때 네. 그 어떤 기술이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아주 독립된 변수, 아무런 것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결국은 기술이 사회의 변을 이끌어간다. 이게 이제 기술 결정론인데 뭐 사실 사회학자들이나 정책하는 사람들은 싫어하죠. 아, 그렇죠. 왜냐면 그 문제 있으면 기술 안 쓰면 되는 거고 네.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근데 최근에 한 수십 년 동안의 인류의 발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산업혁명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을 돌이켜 봤을 때는 기술 결정론이 좀 약간 맞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아, 네. 결국 뭐 기술이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기술이 주는 혜택들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너무 그 당시에 풀지 좋죠. 못했던 네. 것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기술인지 100% 좋은 이익과 혜택만 주는 게 아니에요. 네, 거기는 항상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이나 뭐 역기능도 존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을 잘 풀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앞서 말씀드렸던 무슨 편견의 문제, 그 다음에 책임 소재의 문제, 또 사고 나는 거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풀어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네. 이거 기술한테 너무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기술이 딱 나오면 얘는 무조건 이 기술 안에다 다 준수하면서 이렇게 출연해야 돼라고 기대를 하는데 인공지능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까 이루다도 같은 경우도 네. 모든 인공지능은 공정해야 된다, 편견이 없어야 된다 맞거든요. 맞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가치관을 갖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의견이 다 다르고 이제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인공지능에 관해서는 그 어떤 이제 뭐 공정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어떤 기준을 세우는 건 좋지만 그러나 그게 완벽하지 않을 수 있고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많이 주장하는 거 뭐냐면 완벽하지 않은 거를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 그죠. 내가 만드는 인공지능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쪽은 사람들이 볼 때 좀 편견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밝히는 거죠. 뭐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겠지만 본인 이제 개발자들이 그런 걸 미리 파악해서 밝혀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인공지능이라는 사실을 숨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을 숨긴다라는 게 어떤? 그게 참 뭐 특정한 브랜드를 이야기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모 생명회사의 그 네. 예, CF에 보면 이제 로지라는 여성 캐 나와서 춤을 췄죠. 굉장히 춤도 잘 추고 사람들은 처음에 보니까 저 사람 누구지? 잘 얼굴도 모르는데 신인인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인공지능이었죠. 가상인간이었습니다. 가상인간.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뭐 마케팅에서 따지면 이제 바이럴 마케팅처럼 약간 노이즈 마케팅을 유도하면서 했던 건인데 인공지능이 갈수록 사람하고 외모도 이제 그 형상 측면에서 볼 때는 사람하고 많이 비슷해지고 능력도 사람하고 비슷해지고 대하는 것도 많이 비슷해지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인공지능이 내가 인공지능의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인공지능인지 사람인지 구분을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대단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인공지능을 말할 때 인공지능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그 국가 AI 윤리 기준도 딱 뭐라고 되냐면 AI for Humanity래요. 인간을 위한 인공지능. 그러면 인간을 위한 인공지능의 제일 전제 조건은 뭐냐면 어느 곳이든지 인공지능을 쓰면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혀야 된다. 그거를 사람들이 알아서 사람인지 인공지능인지 판단하라. 이거는 무책임한 거다. 티가 나야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뭐를 맡고 있고 어느 정도 선까지 하고 있는지를 미리 공개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AI 면접에서 떨어지면 내가 왜 떨어졌는지 설명해줘 이러고 요즘 이제 그 옛날엔 동사무소라고 했지만 그 동사무소에서 이제 그 사람들의 보통 사회복지 측면에서 판정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 국가 지원금을 얼마 줄지 판정하는데 요즘 다 AI로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난달에 30만 원을 받았는데 왜 이번 달에 18만 원, 뭐 15만 원 받아? 설명해줘.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이 그거 AI가 한 거라 잘 모르겠는데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 전에 이제부터 뭐 등급 판정할 때는 얘가 하고 얘가 판정할 때는 이런 기준 가지고 합니다. 이렇게 밝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미리 고지라는 게 그렇죠. 중요하다. 그리고 사람하고 인공지능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죠. 네, 다른데 점점 이제 이게 차이를 좁혀 갈 거예요. 좁혀 가서 인공지능도 사람처럼 대접하고 싶어 하고 또 대접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 그러다 보면 인공지능과 사람이 이렇게 혼동되는 심지어 역전되는 인공지능 때문에 사람이 피해보고 인공지능 때문에 사람이 존재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그걸 이제 인공지능의 공존 가운데서 그걸 수직적 공존이라고 그래요. 원래 수직적 공존은 사람이 위에 있고 인공지능이 밑에 있는 건데 이게 역전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역전된 수직적 공존이 존재하면 그때부터는 수평적 공존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의 수평적 공존은 반대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많이 앞서 있는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일부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수평적 공존을 염두에 두고 인공지능을 써야 된다. 말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수평적 공존의 개념이 역전을 포함한다는 거 아십니까? 라고 표현하면은 이제 구체적인 건 거기까지 못 나가시는 것 같으세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죠. 인공지능 때문에 사람을 자르고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인공지능을 위해서 사람들이 희생하는 그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존재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이게 가끔씩은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킨다. 그것 때문에 인공지능을 위해서 이 조그만 사람들을 희생시키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본다. 뭐 그런 논리가 또 존재하면 또 그게 가능하거든요. 항상 뭐 상황에 따라서 설명들이 이렇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거는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사람의 존엄성이나 어떤 인간성을 역전시키거나 무시하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가 윤리에서 가장 기본 바탕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술이기 때문에 더 부작용도 크지만 그 부작용도 막아야 되겠고 또 좋은 기술이라 그러면 또 소외되는 사람도 없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AI 때문에 좋아지는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AI를 모르거나 심지어 AI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그런 혜택에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요즘 이제 포용 경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잘 네. 포용해서 가는 또 그런 부분은 또 정부의 윤리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개발자, 사업자, 그다음에 이용자, 정부, 심지어 이제 글로벌한 인류 전체의 네. 뭐 범정부적인, 범국가적인 윤리도 다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이 시작 단계부터 나가면 부작용이나 역기능들이 훨씬 더 많이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교수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바라보는 이제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면 좋을지 간단하게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윤리는 재미없어요. 재미가 없고 제일 돈이 안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뭐 국가에서 프로젝트 할 때 윤리에 관한 프로젝트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에서 연구할 때도 윤리 쪽으로 연구하는 쪽은 특히 기술하는 사람들은 윤리 쪽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앞서 말씀을 쭉 드렸지만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술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크면 클수록 윤리는 거기에 비례해서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주는 혜택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손해보거나 무시당하거나 오히려 이렇게 포기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가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윤리를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 윤리를 누가 하느냐. 저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물론 1차적으로는 개발자들의 윤리가 필요한데 그 개발자들의 윤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견제 역할을 누가 하냐면 이용자가 합니다. 이용자가. 아, 네. 이용자가 개발자들의 어떤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미리 앞서서 반응하고 경고하고 견제하고 하는 부분은 건전한 경제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똑똑한 소비자가 똑똑한 제품을 만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바른 소비자가 올바른 AI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틈이 날 때마다 일반 사용자들한테 AI 기술이 어디로 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앞으로 사회적으로 벌어질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를 미리 이렇게 말을 좀 해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AI가 나오고 새로운 변화가 올 때마다 혹시 우리가 미리 고민하거나 걱정했었던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을까? 이렇게 견제해보고 생각해보고 네. 네, 그렇죠.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윤리적 상상력이라고 하는데 네. 윤리적 상상력이 큰 나라일수록 선진국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이 컨텐츠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뭐 나는 AI 관련 없는데 뭐 그냥 만들어진 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지 마시고요. AI 기술이 어디로 가고 있고 걔들이 문제를 어떻게 일으킬 수 있는지를 미리 좀 예상을 하면서 그게 올바르지 않다면 미리 앞서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견제도 하고 예고도 하고 무브먼트나 이렇게 공론화의 장에 좀 나가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네. 우리 후손들한테 좋은 미래를 물려줄 수 있는 또 출발 지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윤리적 상상력을 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맞이하면은 이제 앞으로의 미래에서는 문제가 좀 없을 것이다 네, 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네, 교수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지금까지 우리 서울여자대학교 김명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